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그리고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오늘 방송을 계속 길게 하니까 막 이거 어디 갔어요? 이름표 안 달고 오셨네 오늘. 아, 예.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그만할까 생각 중입니다. 예? 아 그래서 안 달고 오셨어요? 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왜 그만해요? 그냥 뭐 네? 제가 이유가 있을 거 당에 아닙니까? 별 쓸모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서. 당에 별 쓸모가 아니 없어? 일단 왜 외모에서 그러세요? 파란색이 다 빠지셨네. 그러니까 좀 색이 좀 바랬네요. 넥타이도 없고 네, 네. 뭐 목도리도 없고 이게 이런 민주연구원 게 부원장 사퇴하시려고요? 아니 뭐 그런 게 사퇴 뉴스네. 절차가 있는지는 잘 이게 모르겠는데. 뉴스죠. 뭐 사퇴하면 뉴스는 무슨 뉴스예요? 뭐 중요한 사람도 아닌데 뭐. 아니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들 그러니까요. 저희가 중요하니까 모십니다. 아유, 안 그렇지 중요하면 안 모셔. 네. 방송에서 모시는 분들은 중요한 분들이에요. 취재 편의점 또 단독이 나오겠는데요. 나오네. 아니 뭐 아니요. 예. 아니 뭐 절차를 몰라서 아직 뭐 그냥 속의 생각일 뿐이에요.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나셨습니까? 아니 화난 게 아니고 힘이 빠졌지. 예. 표현하자면. 예. 네. 그러니까 왜 힘이 빠지셨어요? 뭐 여러 가지 잘 안 되니까요. 왜? 우리 박진영 부원장님께 여러분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총선, 벌써 D-26일입니다. 말 한마디에 판세가 바뀐다. 이해찬 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의 그 말인데요. 사실 지금 도태우 후보, 그 다음에 야당의 정봉주 후보 두 분의 이제 밤사이에 결정이 됐습니다. 공천 취소 이런 결정이 났는데 혹시 이 문제 때문에 박진영 부원장님 속상해하시는 건가요? 아니 뭐 그런 부분은 아니고 네. 저도 뭐 관련해서 이제 제 기사까지도 나왔더라고요. 뭐 음주 옹호 논란, 박진영, 정봉주 옹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좀 상당히 불쾌했어요. 제가 음주를 옹호한 적은 없고요. 네. 그때도 제가 썼던 글이 음주는 절대 안 됩니다. 딱 서두에 나옵니다. 제가 옹호했던 것은 네. 이재명을 옹호했던 거고 정봉주를 옹호했던 거지 네. 세상에 음주 옹호하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언론들이 딱 몇 줄만 딱 빼내가지고 사람을 매도하고 프레임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불쾌했고요. 네. 이번에 이제 정봉주 의원이 공천 취소되는 과정에서도 온갖 이제 확인되지 않은 루머라든가 그런 것들을 막 언론에서 쏟아내지 않습니까? 어떤 게 확인되지 않은 루머인가요? 뭐 과거사 관련돼서는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사실은 많았죠. 그리고 그 보도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예, 있습니다. 보도 내용 그런 부분들도 있고 사과 관련해서도 정봉주 의원은 그 당시에 이종영 의원이 항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목발질의 피해를 받고 국회의원이 되신 분인데 그분이 항의를 하니까 이제 그분에게 사과를 했던 거예요. 나머지 두 분들은 항의도 하지 않으셨고 그분들이 사실 존재도 몰랐던 거예요. 소재 파악도 안 됐고 그래서 못했던 건데 이걸 이제 거짓말을 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프레임이 짜여졌죠. 근데 보도에 따르면 유선상으로 사과한 것처럼 했는데 이종영 의원한테 했던 거죠. 그런 사과는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 부분은 이종영 의원하고 서로 이제 진실 관계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다. 그게. 정봉주 의원은 분명히 했다라고 예. 이야기하고 예. 그쪽에서는 사과 받았다 아니면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관계 확인이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된 거야. 추가 취재를 통해서 나머지 확인이 군인들한테는 항의도 안 하셨고 그분들은 네. 그다음에 소재도 몰랐기 때문에 사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종영 의원은 항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정봉주 의원은 사과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과거 발언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과연 여기서 끝일까? 그러니까 국힘의 도태우 후보, 더불어민주당의 정봉주 후보가 공천이 취소됐어요. 근데 그 양 지역 모두 사실은 양당의 공천이 확정되면 사실상 당선이라고 볼 수 있는 초강세 지역이란 말이죠. 네. 근데 여기서 마무리가 될까? 저는 좀 더 남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2년 총선 때 말 때문에 끝까지 문제가 되다가 뒤늦게 총선 그때 제 기억으로는 거의 일주일쯤 남았을 때 공천 취소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낙검수 멤버 중에 한 분이던 김용민 후보가 그랬는데 2012년 총선에 당시 새누리당이 일당이 되잖아요. 네. 그때 민주당 쪽이 총선 패인 중에 하나로 그걸 짚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후보들의 과거 발언이 문제가 됐을 때 이거 아마 못 버틸 거다 양 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더 있어요. 지금 이 과거 발언 때문에 공천이 취소될 사람들이 몇 명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총선 때는 장사가 없어요. 그냥 여론이 안 좋으면 얼마든지 그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오늘로 26일 남았는데 선관위 등록 이후에도 얼마든지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시작이다.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그게 네. 언론의 이 관음증적 경향도 한몫을 한다고 봅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 이 기준을 좀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진 일, 그리고 정치 공적 영역이 아닌 직업을 수행하다가 생긴 일들, 그리고 또 아주 오래전의 일들, 청년 시절의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해프닝으로 다룰 줄 알아야 되고요. 반면에 공적인 영역에 대한 발언들, 역사에 대한 인식들, 5.18 문제라든가 뭐 4.3 제주 사건이라든가 그런 문제들, 그런 부분들은 20년이 아니라 30년이 지나더라도 기억하고 공적 활동을 할 수 없는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기준 없이 이제 가십거리와 해프닝성으로 누군가를 매도하기 위해서 언론의 양으로 도배질해서 만드는 이런 거는 저는 정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요. 정치가 세속의 일이지 신부님을 뽑고 목사님을 뽑는 윤리와 도덕의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대한민국에 저는 추적해서 보면요. 대한민국에 한 번 정도 설화에 안 올라간 정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조지 오웰의 1984대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도덕적인 말만 해야 되고 한마디에 쌍시어자 발언도 못 쓰는 그런 통제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과연 제대로 된 일상의 삶인가요? 문학 작품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이 감칠맛을 만들기 위해서 욕설을 쓰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도 존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까지도 다 규제해야 되는 세상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5.18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발언하면 안 되고 북한군 목함지뢰로 다리를 잃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발언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뭐 그 부분을 제가 특정한 건 아니에요. 특정한 건 아니에요. 나머지 부분들 사생활까지 파헤치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아, 사생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진국들의 정치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보면은 사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대한 측면도 있잖아요. 뭐 지금 마크롱 대통령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속에서 뭐가 감춰지냐면요. 최근에 이제 거대 양당이 10대 공약을 발표했는데 네. 아무도 다뤄주지 않아요. 아무도 다뤄주지 않아요. 뭐 혹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거대 양당이 정책이라든 공약을 재밌게 못 만들어서 그렇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공약이 재밌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네. 우리 이 시청자들도 네. 진지하고 토론하고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발전시키가는 깊이 있는 것에 대해서 숙고하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린 거예요. 네. 말초적인 그 기사들이 만들어내는 자극성 여기 지금 취해가고 있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근데 봅니다. 저는 이게 자신의 발언과 관련된 건데 이게 언론의 문제, 보도가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게 해프닝으로 넘기기에는 이제 뭐 개인의 어떤 그 재판 결과가 보도된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예. 겁니다. 구별은 하자는 거죠. 예. 구별은 하자는 거죠. 예. 구별하지. 저는 뭐 정의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 지금 다른 분들도 예.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나올 그러니까 거 물론 아닙니까? 이제 저희가 뒤이어서 장해찬 전 최고 뭐 등의 이제 발언을 하게 될 텐데 여하튼 이제 그 박진영 부원장의 판단은 그렇다는 것이고 자 우리 예. 김용남 의원님은 어떤 판단이신지 얘기 듣고 한 가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좀 미리 말씀드리면 네. 거대 양당만 10대 공약을 발표한 게 아니고요. 저희도 10대 공약 발표했습니다. 네, 근데 네. 그거는 네. 이제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거 앞두고 각 정당이 10대 공약을 정리해서 발표를 했는데 저희 것도 안 다뤄지고 있고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정봉주 전 의원님 저하고 방송도 많이 하고 두 분 다 친한 분. 예, 친분도 있습니다만 이게 몇 가지 요소가 좀 겹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용진 의원이 맨 끝에 의정 활동을 가장 못한 하위 10%에 속했다라는 게 일단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른바 민주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명 행사 공천이 강북 을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냐가 관심의 초점이 됐어요. 네. 그리고 마이너스 30%의 감점을 받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많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상태에서 거기서
정봉주 후보가 경선에서 이긴 거로 발표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몇 가지 요소가 저는 겹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민주당 지지층의 일부를 포함해서 국민들이 박용진 의원 같은 사람이 퇴출되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또 박용진 의원의 일종의 당내 자객 공천으로 이루어졌던 정봉주 전 의원의 경선 승리에 대해서 이게 워낙 관심이 집중된 상태에서 정봉주 전 의원의 발언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휘발성이 커진 것이고 만약에 정봉주 전 의원님이 다른 지역구 그러니까 그 정도의 관심을 많이 안 받을 수 있었던 지역에 출마해서 경선 승리를 했다고 하면 이렇게 경선에서 이기고 공천이 취소되는 사태까지는 안 갈 수도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 가지 요인이 겹치다 보니까 총선 전체 판을 고려해야 되는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정봉주 의원 살리다가 전체 서울판 아니면 전체 전국판이 흔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 때문에 어젯밤에 그런 결정을 했다고 보는데 네. 자, 이거는 총선 때마다 늘 있었던 일이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총선 때마다 늘 있었는데 왜 안 바뀌냐라는 자,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은 11시 거예요. 16분인데요. 저희가 의제에 다뤄야 될 게 너무 많아서 네.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찬 전 최고도 과거 SNS 글이 계속해서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이걸 좀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장해찬 후보뿐만 아니라 한 분 더 있죠. 그 대전의 조승현 후보. 네. 일단 장해찬 후보부터 보겠습니다. 뭐 근혜 누나 어부지리 당선 미리 축하 뭐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이제 쭉 영남 꼴통들 뭐 이분이 지금 부산 수영에서 출마하는데 저런 비하 발언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한 입으로 두말하는 이런 저는 뭐 읽기조차가 네. 민망한 수준입니다. 이런 분은 괜찮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안 괜찮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저는 야. 제가 한 몇 달 전까지 소속돼 있던 정당에서 예. 청년 최고위원도 지낸 사람입니다만 장해찬 후보가 네. 그냥 조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장해찬 후보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 배지 달고 22대 국회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저 개인적으로는 보고 싶지 않아요. 절대로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명확하지 않아요. 이게 뭐 학력도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 동안에 뭐 정치권에 뭐 입문을 했다라고 표현하기도 좀 뭐합니다만 어쨌든 대중 앞에 서기 전까지 도대체 뭘 하고 지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단 하나 분명한 건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 문사 중에 한 명이라는 건 인정하겠어요. 그건 분명하죠. 그건 분명해요. 그거 이외에 도대체 국회의원 배지를 왜 달아야 되는지 이유를 찾기가 어려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이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경우입니다. 네. 아니 물론 거기 부산 수영구라는 게 네. 대구 못지않게 국힘 강세 지역이 사실이에요. 뭐 얼마 전에 나온 여론조사 보니까 상대 후보에 비해서 여론조사에서 한 20% 정도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온 걸 봤는데 네. 21대 국회도 참 한심하지만 22대는 한술 더 뜰 것 같아요. 이런 저는 글쎄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이런 후보들이 네. 배지 달고 본회의장에서 활동하는 거 결코 보고 싶지 않습니다. 네. 전체 5천만 국민을 대신해서 300명이 국회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되는 건데 저런 전혀 좀 품격에 맞지 않는 정도의 이제 언어를 쓰고 있는 분이 과연 부산을 대표해서 부산 수영구를 대표해서 국회에 진출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공당에서 저런 분을 공천을 주는 게 과연 옳으냐에 대한 그러니까요. 비판을 하셨습니다. 박진영 원장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우리 대통령께서 바이든 날리면 이 땡땡 저 땡땡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치하에서 살고 있는데 뭐 장해찬
후보나 뭐 대통령이나 뭐 별 차이 있겠습니까, 그죠? 뭐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장해찬 후보의 그 지난 과거의 언사를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리면은 정봉주 의원도 분명히 언사를 잘못한 겁니다. 그것을 이제 사과했느냐라는 것은 또 차이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존재하는 것이 우리 김용남 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정치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말의 실수라는 잘잘못이라는 부분과 그 사람의 자질과 그다음에 국민들 속에서 어떤 이 사랑을 받아가면서 또 사회적 역할을 했는가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또 판단돼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고려돼야 되는 것은 장해찬 의원 후보 같은 경우에 선출된 사람입니다. 현재 경선을 거쳤습니다. 경선을 거친 사람과 그다음에 도태우 씨처럼 경선을 거치지 않고 꼽힌 사람과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당내 경선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의미 있는 대의민주주의의 절차이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해서 존중이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걸 역으로 한산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날리면 땡땡 이 땡땡 저 땡땡 그 좋지 않은 말이 비속어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도 우리가 못 끌어내리는 이유, 지금 정당의 공천처럼 취소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의민주주의라는 절차로서 국민들이 뽑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존중받아야 된다는 건가요? 경선 대의민주주의 절차라는 것은 존중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저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치인이라는 인간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덧붙이자면 네. 앞서 이제 경선이라는 절차를 거친 거를 말씀 주셨는데 지금 국민의힘 그 경선에 경선은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부정선거 의혹도 있죠. 사실은 이 공천 전부가 예. 특히 경선 결과가 다 무효화될 만한 사유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론조사 경선이라는 거는 예. 적어도 세대별 구성에 따라서 맞춰야 되잖아요. 아니 법률이 정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찾아봤는데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네.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중선관위 그 선거 기준에도 조사 기준에도 유권자의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구성 비율을 등을 기준으로 한 가중값 배율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그렇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대 30대가 우리나라 전 연령층의 예를 들어서 30%를 구성한다면 여론조사 그게 500샘플이든 1000샘플이든 네. 20대 30대 합쳐서 30%는 맞춰야 반영이 돼야 되는 되는 거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 케이스를 다 못 채우더라도 가중치를 줘서 그걸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국힘 지금 하태경 의원이 로 데이터, 원 데이터를 달라고 하는데 못 주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일각의 주장에 의하면 그 중성동 을에서의 경선을 할 때 50대 이상이 86%를 차지했다는 주장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원 데이터를 못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20, 30대가 14%.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러면 이거 경선 자체가 무효예요. 그렇죠. 하태경 의원이 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건데 네. 지금까지 국힘에서 이루어졌던 경선에서 여론조사는 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근데 지금 정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냐면 그거 맞는데 당내 경선에서는 적용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공식 그럼 입장이. 경선이 당내 경선 말고 당외 경선도 있어요? 그거는 그 뭔 소리? 그 말이야 뭐야? 우리는 그게. 문제가 없어. 이런 주장을 하는 말 거예요. 같지도 않은 소리. 네. 법률적 무지인 게요. 당내 경선은 선거법에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8조 2항이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된다고 규정되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이 거대 정당들이 하고 있는 행위들이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나 우리 김용남 의원님이 다시 국회에 들어가신다면은 네. 이거 관련해서 당내 민주적 절차에 관련해서 법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안 지킨다고 봐요. 전에 그 김무성 전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든가 네. 네.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이 소신으로 주장하는 당내 당원 경선을 수기형 형태로 해서 토론 몇 회, 그다음에 토론을 본 사람만 투표하고 뭐 하는 그런 형태로 하든가 어떤 법을 만들지 않으면요 이 공천 과정에서 생기는 이러한 잡음들 그다음에 비민주적인 요소들 이거는 계속해서 일어나고요. 저도 뭐 정치권 몸담은 지 20몇 년이 넘었습니다만은 지금 20년 전보다도 못해요. 아니 정치 정말 행위가. 저도 100% 동의해요. 이거는 지금 22대 총선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요. 네. 20년 전만도 못해요. 정말 맞습니다. 형편없이 추락했어요. 제가 보니까 수준이. 정치의 퇴행이 심각합니다. 민주당은 네. 노무현 정부 시절이 제일 낮고 국민의힘은
이회창 총재 시절이 제일 민주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돌아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무 심각하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이 경선 다 무효하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그렇죠. 예. 이거 경선 무효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무도 예. 그 의혹은 있었지만 네. 공개 질의를 못해서 넘어갔었는데 네. 저는 뭐 국힘 소속도 아니니까 제가 남의 당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뭐 두려워서 아니면 분위기상 이의 제기를 못했는데 네. 이거는 경선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여론조사 경선은 아니죠. 이건 선착순이지 그냥. 그러니까요. 뭐 연령별로 분포가 어떻게 돼 있던 무조건 500샘플, 700샘플을 먼저 채우면 끝나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여론조사 경선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다 이런 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역에서 보면 그 민현주 후보가 있던 인천 인천, 연수 네. 같은 경우도 거기도 납득할 수가 없다라는 문제 제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막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이런 문제 제기가 퍼지고 있고 윤희석 대변인이 있는 강동도 지금 그런 문제 제기가 있고 이러저러한 문제 제기가 이제 계속 뭐 좀 나오고 있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경선판을 만든 거냐, 그 의혹의 당사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별 취재가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아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선 결과를 보면 양당이 다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경선에서 친명이 일괄적으로 이겨요. 그리고 국힘은 경선을 붙이긴 붙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친윤이 다 이겨. 이럴 수는 없거든요. 확률상. 네. 이게 뭐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민주당도 그 내용을 공개는 안 하고 있죠. 네. 박용진 의원이 요구하고 있지만 그 내용. 박용진 의원은 경선 과정이 아니고 네. 일차 경선. 성적표 공개를 성적표 공개를 왜 자기가 요구했는데 하위 10%냐? 그거는 제가 좀 변명을 드리자면은 예. 김은경 혁신위에서 공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했다. 의원들이 다 반대했어요. 예. 자, 서울 선관위에서 지금 뭐 속보가 나왔는데요. 서울 선관위에서 부정 응답 유도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이해훈 후보 측 6명을 고발을 했네요. 관련된 조사가 진행되면 법률가시니까 이런 선거법 위반 사건이 확인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그 피고발인 중에 이해훈 후보 본인은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네. 물론 그 단톡방에서 그런 걸 유도한 사람들이 고발이 됐을 텐데 네. 문제는 그러면 이해훈 의원이 전혀 몰랐느냐 아니면 관여를 안 했느냐 법률적인 문제는 그거에 따라서 처분이 갈리겠습니다만 네. 이건 법률의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인 의미에서 그러면 지지층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선거법 위반하는 답변을 유도해서 결국에 경선은 이겼지만 네. 그 경선 방식도 여론조사에서 지켜져야 될 부분이 완전히 무시됐고 그마저도 허위 답변을 유도해서 이긴 경선 결과를 그러면 그대로 유지하고 공천 확정을 그대로 가지고 갈 것이냐. 네. 그래갖고 선거 못 이겨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거법상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경선 근데 이제 예컨대 여기서 뒤집어지면 다른 지역들도 그렇죠. 연쇄적으로 문제 제기가 뒤집지는 않을 거예요. 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해훈 후보로 그냥 간다고요? 그럼 그 외에 선관위가 그 과정에 있었던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법률 위반 행위가 있는 사람들만 조사를 하지 과연 그 이해훈 후보가 인지를 했는가 또는 뭐 지시를 했는가 이거 뭐 밝혀내기 쉽지 않거든요. 아니 그건 법적 문제죠. 예, 그죠. 그렇죠. 법적 문제고. 제가 얘기하는 건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말씀. 아니 그렇죠. 근데 네. 그게 빨리 결론이 안 나면은 정당은 자기 행위에 그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서 그냥 진행해 버리는 관성이 있어요. 글쎄요. 근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좀 그 조수연 후보죠. 대전에 친일 미화 발언, 일제 강점기 때가 더 좋았다. 이 후보도 지속하는 게 맞을까요? 국민의힘에 특히 이제 수도권 선거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만해야죠. 네? 정치하시면 안 되죠. 후보 사퇴해야 된다. 공적 활동을 하시는 게 저는 쉽지 않다. 네. 이제 그 전형적인 뉴라이트 사관인데 네. 그분 말씀하시는 게 예. 문제는 이제 대통령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분하고. 생각해 보세요. 3.1절 날 예. 일본하고 잘 지내야 된다는 주요 메시지를 내신 대통령이신데 예, 일단 그 국민의힘 후보들이
수도권, 충청권 후보들이 장해찬, 조수연 두 후보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못 버틴다고 저는 봅니다. 장해찬, 조수연 둘 다 못 두 사람, 버틴다. 예, 후보 사퇴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론조사 좀 살펴보겠습니다. 갤럽에서 여론조사 발표가 나왔는데요. 개혁신당에게 조금 반가운 소식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3%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긍정 36, 부정 57, 그리고 여당 다수 당선 40, 야당 다수 당선 49. 그리고 비례정당에서 어떻게 투표를 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소폭 상승을 했어요. 자, 오늘 나온 갤럽 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최근 얼마 전까지 한 달 이상 동안 국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올랐던 거는 네. 뭐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형적인 과표직 기간이라 그렇다. 네. 이게 공천 과정 경선이 끝나면 내려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네. 양당의 공천이 워낙 시끄럽게 진행되면서 관심권 밖에 있던 개혁신당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 물론 저희가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지금 양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전형적인 패권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제3의 선택지에 기회를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다만 조국 혁신당이 요새 워낙 급부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조국 혁신당은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일단 당 대표로 계신 분이 사법 리스크가 워낙 가까이 크게 와 있기 때문에 네. 윤석열 정부 심판을 효율적으로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이게 법적 지위로 봐서는 5월 30일 날 개원하는 22대 국회 개원 전에도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네. 조국 혁신당의 핵심은 조국 대표인데 조국 대표가 빠진 조국 혁신당이 과연 윤석열 정부 심판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겠느냐. 거기 유일한 현역 의원인 황운하 의원도 지금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라 이런 게 국민들께서 조금씩 자각하시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조국 대표는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이 단 하루만이라도 국회의원을 하게 되더라도 혹여 국회의원을 못 하게 된다면 자신의 동지들이 뒤를 이어서 할 거다라고 했고, 한동훈 위원장은 그거 불가능하게 조국방지법을 만들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방지법은 지금 의석 구조상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예. 그거는 뭐 그냥 해본 소리고요. 예. 아니 물론 조국 대표의 말씀대로 네. 다른 사람들이 이어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화력이 틀리죠. 화력의 예를 들어서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빠지고 딴 사람이 뛴다 그래서 그 화력이 똑같겠어요. 화력 자체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날 수밖에 네.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면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이 37, 더불어민주당 32, 조국혁신당 7, 그리고 개혁신당 2,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자유통일당, 진보당 각각 1. 무당층 17 이렇게 집계됐습니다. 갤럽은 늘 그렇게 나오니까 네. 늘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예. 보수 과포집이 되고 진보가 이제 포집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갤럽에서는 그 민주당을 한 10% 정도 더 올려주고 네. 뭐 이렇게 보면은 그게 정상일 거예요. 네. 다른 이제 리얼미터라든가 뭐 MBS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비교하면 그게 뭐 정상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제3당에 대해서는 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결국은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존재 이유를 빨리 다시 찾아야 돼요. 이쪽도 받고 저쪽도 치고받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탄압받았었던 거예요. 그 본질을 지키면은 저는 조국 신당 못지않게 이슈의 중심에 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준석 대표하고 반도체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저는 그 질문 배우면 만나면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준석 대표하고 반도체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 전공이 컴퓨터 사이언스예요. 그 억지로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냥 바로 떠오르는 게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을 양두구육이라고 했다. 이게 딱 떠오르잖아요. 그걸 갖고 선명하게 싸우는 것이 이준석 대표가 자리 잡는 저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편으로 보면은 정치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양비론인데 이 제3세력이라고 하면은 민주당도 안 되고 국민의힘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마는데요. 결국은 제3세력도 야당이라는 것을 빨리 인지해야 돼요. 이걸 전략적으로 잘하는 게 조국혁신당이라는 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만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한동훈 위원장만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뜨는 거거든요. 민주당 지지율도 지금 오르는 이유가 공천 갈등이 끝나고 난 이후에 대여 투쟁을 강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지층이 결집하는 거거든요. 이런 하나의 이 대통령제 국가에서의 야당으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깊이 아니 개혁신당인 분명히 야당이죠. 근데 네.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누가 가장 잘 싸울 수 있느냐, 누가 효과적으로 정권 심판을 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 리스크가 있는 상태에서 싸우는 것보단 사법 리스크가 없는 정당이 네. 싸우는 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을 할 때 네. 여타 민주당 의원이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힘 쪽에 뼈가 아플지, 네.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나 저 같은 김용남이 대정부 질문하면서 신랄하게 싸울 때 더 뼈가 아플지 한 번만 생각을 해주십사라는 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좀 더 뼈가 아프게 때려주세요. 용남이 형 어디로 출마해요? 나옵니다. 제가 이 조국 혁신당의 신장식 대변인이 이런 얘기했어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중도층 민심이 기존에는 개혁신당과 함께 했다가 조국 혁신당이 훨씬 선명하다는 걸 보면서 이쪽으로 옮겨온 걸로 보인다. 근데 사실 저도 그렇게 전망했어요. 이번 총선 앞두고 이준석 대표가 비만 고양이 얘기를 하면서 가장 반개혁적인 인사와 붙겠다. 그게 뭐 대구가 될지 서울이 될지 뭐 노원은 여전히 버리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화성으로 가니까 장성철 소장이 이분이 누가 되면은 지구를 떠나겠다고 하더니 드디어 화성으로 갔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던데요.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고 젊은 정치인이고 그리고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맞짱 뜨면서 세게 붙었던 젊은 정치인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그를 보호해줘야겠다고 생각해서 지지율이 막 올라갔는데 이제 이낙연 대표하고 합치고 막 이러면서 뭔가 좀 노선과 방향이 흔들리고 그리고 급기야 이제 화성으로 가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그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대체적인 그 민심의 흐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가 네. 무산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아쉽게 지금도 생각을 하는데 그건 뭐 지나간 네. 일이니까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이준석 대표의 동탄 출마는 저는 사실 그 전날까지도 대구 출마를 권했어요. 네, 대구 출마하는 게 이것도 뉴스다. 예. 아니 맞을 것 같다. 근데 예. 이제 당내에서도 의견이 좀 갈렸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동탄이 가장 젊은 도시고 거기에 젊은 정치인이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를 앞으로도 30년 더 할 정치인에 대해서 평균 연령이 34.5세로 가장 젊은 그 신도시의 주민들이 앞으로 그 평균 연령이 30년 후를 따져봐도 그러면 65세가 안 되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고스란히 30년을 더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이준석 대표에게 더 많은 응원과 표를 주시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주장한 쪽에 이제 무게가 실렸구나. 무게가 더 실려서 동탄 출마를 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인접 지역에 출마한 이원우 의원이나 양양자 의원이 같이 이른바 반도체 벨트를 구성해서 같이 뛰자라는 그 권유를 많이 참고를 한 것으로 좀 보는데 글쎄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양자하고 그다음에 그 이원우 두 사람을 생각하면 이준석이 참 도움이 되는데 이준석을 생각하면 대구가 지금도 맞지 않나? 예. 아니 그 저도 솔직히 지금도 이런 거예요. 네. 정치를 보는 시각이 이념, 가치, 철학, 노선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네. 전략적 포지셔닝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전자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거기 가면 여론조사 잘 나올 것 같은 거야. 젊은 층들도 많고
장래 봤을 때 호흡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내가 이념 철학 가치 노선이 어디에서 기반됐고 어디를 뚫어야지 한국 정치판 전체를 흔들 수 있다. 그러면은 정통 보수에 들어가서 보수의 판을 흔들고 먹어야죠. 그게 이준석 대표의 출발점 아닙니까 정치에?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지금 세게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대구로? 아니 근데 뭐 이미 결정됐으니. 그럼요. 예, 할수 화성 시민들께 없죠. 약속을 예. 드렸으니까 뭐 방법이 없다. 예. 앞으로도 계속 동탄에서 정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화성을 지역구 구민들한테 손편지 썼어요? 네, 네. 오, 글씨가 악필이 썼네. 아니 그런데 네. 저희 집 애들도 그런데 네. 요새 참 글씨 보면 맞아요. 왜냐면 항상 이거로 다 해결을 그래요, 하니까 맞아요. 글씨를 보면 네. 이게 조금 서툴어요. 예, 그렇게 예. 보이죠. 근데 문제는 예. 안 그러셔야 될 분들도 글씨 보면 윤석열 대통령 글씨 보셨어요? 아니요, 저 못 봤습니다. 본 것 같기도 한데. 대단히 뭐랄까요? 요새 20대 같은 글씨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점은 진짜 의아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아마 그럴 텐데 저희 때 그 고시를 보면 네. 앞뒤로 20장을 써야 되거든요. 예, 예. 한 과목당 네. 한 과목당 이 계속- 2시간에 20장을 써야 돼요. 그래서 글씨를 무조건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고시를 친 분 같지 않은 글씨체요. 그건 여담이고. 네. 아니 근데 어쨌든 뭐 조금 그 중장년층에서 보기에는 네. 글씨체가 너무 젊어 보일 수도 있는 글씨체입니다만 네. 정성을 담아서 8,400통의 이제 편지를 편지를. 보냈습니다. 예. 그렇구나. 어쨌든 뭐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네. 있다. 그 결과 지역 주민들의 표가 어떻게 모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론조사 나오면 어떡하시려고 그래. 그런데 개혁신당의 경우 조금 더 그 돌파력을 발휘해 줄 필요, 그러니까 현안들에 대해서 메시지는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황상무 수석과 관련해서도 네, 네. 이준석 대표 메시지가 굉장히 세게 나왔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냥 원오브댐 한 줄 정도 뭐 이렇게 보도가 되고 아무래도 이제 지지율 때문에 조국 혁신당으로 좀 쏠리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더 파이팅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파이팅 해야죠. 그리고 네.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조국 혁신당이 부상을 하면서 조금 관심이 적어진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네. 조국 혁신당도 그 거의 이제 정점에 다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제는 개혁신당이 다시 관심을 찾아올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 그 모멘텀이 마련됩니까?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이제 공천이 끝나고 네. 다음 주쯤 선대위가 발족을 하면 네. 뭐 다른 당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민주당은 이미 선대위 출범을 예. 했죠. 예. 근데 이제 공천 문제가 아직도 시끄럽잖아요. 이제 공천 확정이 됐는데 이걸 취소를 할 거냐 말 거냐를 놓고 네. 하다 보면 근데 어쨌든 다음 주에는 성관이 후보 등록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끝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다음 주 후반부터는 조금 상황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민주당은 선대위 출범하고 이제 순항하는 분위기인 거죠. 그렇죠. 수락하는 분위기죠. 네. 지금 특별히 수도권에서의 여론이 사실은 바뀐 적이 없어요. 사실은 바뀐 적이 없었는데 일부 이제 여론조사 회사와 조중동의 프레임 때문에 민주당이 뭐 공천 문제 때문에 폭망한 것처럼 했는데 한강벨트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요. 대체로 잘 나오더라고요. 잘 나오고 있어요. 예, 이거는 예. 결국은 윤석열 실판론이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특단의 조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요. 지금 더 고무적인 부분들은 네. 실제로 지지율이 빠졌던 영남과 충청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변화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좀 하나 보태자면은 지역에 어쨌든 선거 포스트 역할을 할 사람들이 네. 영남이라든가 충청에 좀 필요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국 대표가 오늘 아침 YTN 그 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에 출연해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 네이티브 스피커답게 발언을 해서 상당히 화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잘 안 되는데 우리 박진영 부원장이 좀 가까울 것 같은데. 네? 저 서울말이 완벽해요. 서울만 완벽해서 잘 안 돼요? 네. 너희들 쫄았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신규 당원이 10만 2천 명을 넘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비례정당에서 유죄 확정되면 다음 승계 금지하는 법안. 물론 이제 그 신장식 대변인 뭐 변호사 출신인데 그거 이미 그 위헌 판결 나서 안 된다. 끝났다. 이미 끝난 일을 가지고 다시 얘기한다. 공부 좀 하고 얘기해라. 막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부산 사투리로. 너희들 쫄았지? 너희들 겁먹었지? 뭐 이런 표현이라는 건데요.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부산 경남 지역. 저는 그걸 보고 네. 조국 대표가 야, 이 선거의 규제야? 아니면 정말 뛰어난 어떤 컨설턴트가 붙었나? 네. 그런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젠가 광주 방문을 했었죠. 어제 광주 갔었어요. 예, 광주 가서 전철 타고 예. 송정역까지 갔죠. 그러니까 광주 가서 슉 이렇게 한번 하고. 쓸고 왔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영남 공략에 나선 거 아니냐.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영남 분들, 특히 부산 분들은 네. 사투리로 해주면 더 친근하잖아요. 그렇죠. 그 귀에 쏙 들어온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예. 이 조국 혁신당이 예. 이제는 광주 호남을 평정하고 이제 영남까지 전선을 넓히면서 거기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작업을 시작한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일부러 저는 사전 구상 하에 사투리로 네. 멘트를 날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 양반이 저렇게 선거를 잘 치르는 양반이었나. 자기 선거 한 번도 안 치러봤는데. 그러니까요. 처음 나온 건데, 그러니까 RN서치 조사에 따르면 지금 뭐 비례대표 국회의원 뽑는 정당 투표에서 어느 정당 투표하겠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부산, 울산, 경남에서 국민의 미래가 39.4. 이게 네. 국민의힘의 비례정당이죠. 더불어민주연합이 15.8.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26.2, 개혁신당이 4.2, 녹색정의 2.0, 새로운미래 2.5, 기타정당 5.1, 없다 3.4, 잘 모르겠다 1.3 이렇게 나와요. 부울경이 그렇다는 거죠? 부울경만 제가 딴 거 다 야, 빼고 부울경만. 놀랍습니다. 여기서 보면 국민의 미래보다 민주연합하고 조국혁신당을 합치면 41%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부울경이 디비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디비전 의도적으로 사투리 쓰시네. 아니 제가 부산 취재 갈 때마다 부산 사람들이 하도 디비졌다라는 말을 많이 써서 제가 귀에 익숙합니다. 네. 근데 디비졌다고 하는데 잘 안 디비지더라고. 안 디비져요? 이게 투표를 찍는 습성이라는 게 네. 마음은 디비져 있는데 현장에 가면 했던 관성대로 2번 찍고 뭐 1번 찍고 이런 경향이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조국 장관의 돌풍이 결국은 어느 정도까지 이제 한계는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다만 이제 우리 그 전략적으로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부산에 무당파가 많아요. 부산에 무당파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부산의 청년층들이 이준석 대표도 지지 많이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렇죠. 그 지지가 조국 신당 지지로 저는 많이 갔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민주당의 이제 일부 당원들이 민주당 당원들은 당연히 민주당 찍어야지 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그 말씀은 네. 맞는 말인데 조국 장관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뭐 비하하거나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중도에 있던 분들 또는 이런 분들 그다음에 민주당 내에서도 약간의 지지세가 그 강성이 약한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조국 쪽으로 또 가는 경향이 있어요. 네, 하여튼 디비진 것은 아니다. 여기는 디비졌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사실은 특히 부산의 경우에 네. 1월 2일 그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 때 네. 이재명 대표가 그 부산대병원에서 그냥 입원 치료를 받고 수술 받았으면요. 저는 부산에서 야당이 절반 가까이 찾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도. 지금도. 근데 그 이후에 뭐 부산 민심이 많이 안 좋아졌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부산을 떠나서 헬기로 서울대병원 와서 치료받은 거는 이재명 대표의 문제고, 그러면 부산 시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냐? 그건 아닌 거죠. 못하는 건 못한다고 다들 생각을 하니까. 아니 부산 엑스포를 보고 어떻게 지지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야당 표는 지금
많이 쌓여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그렇죠. 야당표를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느냐, 조국혁신당이 가져가느냐, 개혁신당이 가져가냐 이거의 문제인데 아무래도 조국 대표가 부산 출신이다 보니까 부산에서는 꽤 강세를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뭐 저희가 아무리 정치적 인간이지만 이 칼 맞고 다 주고 가는데 전략적으로 나 부산에 병원에 계속 있어요. 이거는 생각할 수 아니 없잖아요. 부산대병원이 얼마나 좋은 이거는- 병원인데요. 이거는 현실이잖아요. 그 상황 판단을 이제 환자 당시에 이제 피습당한 이재명 대표가 판단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부산 떠나는 게 전략적 미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정치를 너무 잔혹한 아니, 영역으로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일단 부산대병원이 훌륭한 병원이고 거기서 수술과 입원을 했어도 지금과 같은 좋은 결과가 분명히 나왔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니 근데 그건 이제 사후적 판단인 거고 이 쉽게 말하면 이거 아니면 내가 지금 정신이 혼미한데 전략적으로 나는 저기 목숨을 걸고 부산대병원에 누워 있어야지 이거 어떻게 판단해? 아니 그러면 그 혼미한 상태에서 거야. 내가 부산대병원은 못 믿겠고 서울대병원 가서 수술 받아야만 내가 안전할 것 같아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 그런 자체가 생각을 본인이 한 게 아니라니까요. 본인이 결정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 네.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환자의 선택권은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환자가 선택 안 했다니까요, 사실이. 아니, 환자- 주위에 다른 가족들이 선택했는데 이게 왜 이걸 그냥 환자라고 하면 안 되냐면은 아니, 그러니까- 정치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정치적 지도자의 일상을 가지고 어떤 갈라치기를 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네, 거예요. 수정하겠습니다. 환자와 가족들. 환자가 아니고 환자 가족들. 환자 가족들. 네. 예, 환자 가족들의 판단이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것 좀 여쭤볼게요. 황상무 수석이라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제 계속 이 문제를 여쭤보고 있는데요. 그 기자들하고 밥 먹으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MBC 잘 들어. MBC 잘 들어라고 얘기를 하고, 1988년에, 이른바, 정보사, 군인이 그 정부 비판했던 그 기자를 향해서 회칼로 출근하는 기자의 다리를 2번 찔러가지고 화를 입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칼침 테러 맞은 것과 같은 뭐 이제 그런 상황을 겪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런 말을 막 해도 됩니까? 이분 그냥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 이게 무슨 조폭 정권도 아니고 어떻게 네. 이런 얘기를 하나 모르겠어요. 이게 소위 그 네. 회칼 사시미 칼로 이게 찔렀다는 얘기를 그러니까요.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지금 이 정부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네. 아무도 내 말 거역하지 말고 내가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마. 입틀막. 네. 가만 안 둬. 이거잖아요. 네. 아니 이거는 우리 정치가 20년이 아니고 제가 보기엔 거의 5, 60년은 전후. 후퇴한 것 같아요. 이 아주 비상식적인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고위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사실은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공직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네. 뭐 입틀막 정권의 본질이고 한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한국 사회에 정의로운 기자는 존재하는가라는 역질문도 같이 드리고 싶어요. 박정희 독재 정권 때 이 해직당하면서 싸웠던 전두환 정권 때 광고도 못하고 싸웠던 이런 이 언론사들을 생각한다면은 지금의 이 우리 언론인들도 직업으로서의 언론인이 아니라 사명감을 가진 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싶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언론인들의 문제하고 회칼 테러하고 무슨 상관일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기사를 많이 써야지 안 쓰고 있잖아 지금. 기사 많이 써서 기사가 나왔어요. 기사가 나와서 저희들이 제가 보도하고 봤을 때 이 있는 정도 거죠. 기사면은 그분 그 잘라라 갈 정도로 난리 쳐야 되는데. 네. 아니,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네, 뭐 자르라는 얘기를 지금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써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언론 보도는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준석 대표는 극우 유튜브가 국정 운영의 기조냐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비판 언론 제가 물리기는 사실은 바이든 날리면 네. 이 땡땡 저 땡땡 이때부터 시작이 됐고 그때에도 MBC 기자를 전용기에 탑승을 못하게 해서 논란이 크게 일었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대놓고 특정 방송사를 거론하면서
잘 들으라고. 사실 이거는 협박 아닙니까? 이거 겁박죄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예. 제발 좀 상식의 정치로 돌아왔으면 복원해야 좋겠어요. 된다. 예. 너무 비상식적이에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네. 하여튼 있을 수 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종섭 리스크 좀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에서는 별로 문제 아니다. 언제든지 수사 들어와서 받으라면 받을 것이다. 뭐가 문제라고 이렇게 난리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렇게 문제가 없으면 왜? 벽에도 안 맞는 호주 대사를 왜 그렇게 보내냐. 급하게 네. 내보냈어요. 그 신임장도 사본을 들고 갔다면서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저는 대사가 부임하면서 아그레망 사본 들고 갔다는 얘기는 이번에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교관들은 정말 너무 급해서 갈 때 외교 행랑편으로 그렇죠. 보내주기는 한다. 그렇죠. 그러나 그 대사가 부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거는 분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출국할 때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장을 받아서 가져가고 가면 그 상대 국가에서 영접을 나오게 되어 있고 그랬을 때 절차를 따라야 된다. 그런데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출국, 대사 교육도 없이 그냥 출국, 그리고 그냥 뭐 갖춰서 원래 공수처에서 출금해놨는데 이거를 법무부가 해제해버리고 4시간 형식적인 조사 마친 다음에 그냥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 감춰야 되는 비밀이 있다. 이렇게밖에 안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과 이 사람과의 어떤 통화가 있었느냐. 네. 그걸 이제 감추려고 하는 거죠. 런종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는 윤석열 감축이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네. 우리 간단합니다. 네. 이종섭 장관 위에서 이종섭 장관에게 자 수사의 방향을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보면 장관보다 높은 사람이 둘이 있어요. 총리하고 대통령. 대한민국 총리가 그렇게 실세였나? 그럼 딱 우리 국민들 짐작으로 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검사들이 수사 지휘를 할 때는 하급 검사할 때 이거 뭐 수사 적당히 무마해 기소하지 마 이럴 수 있지만은 이런 수사가 아닌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일어난다면 이건 뭐라고 해야 돼? 국기문란 사건이에요. 국기문란 사건이에요. 법률적인 절차를 벗어나서 개입하게 되면은 이거는 대통령의 안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분을 급하게 호주로 언론시켰다 그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해서 이런 식의 인사를 하면 논란이 있을 거라는 건 다 예상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서둘러서 호주 대사로 부임을 시켰느냐.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종섭 전 장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약한 고리로 인식됐기 때문에 이런 인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제대로 수사를 하면 네. 조금만 증거를 들이밀면서 추궁을 하면 이종섭 전 장관은 못 버티고 무너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서둘러서. 다른 관련자들보다도 제일 먼저 해외로 도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네. 왜냐하면 딴 사람들은 버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내에 있어요. 네. 하지만 이종섭 전 장관은 군인 출신이고 장관 출신으로서의 명예심도 있고 완전히 새빨간 거짓을 끝까지 우기지는 못할 사람이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네. 야 이거 조사받게 해서 제대로 조사받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한 거 아닌가 김용남 싶어요. 의원님은 사실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이렇게 큰 사건의 주요 피의자를 대사로 발령내서 보낸 적이 있습니까? 취재하면서 그런 경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처음 봅니다. 저도 기억이 없는데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무엇을 꿈꾸든 항상 그 이상이야. 이 정부는 그러니까. 놀라울 정도예요, 정말. 예, 놀랍다. 정말 이 상상력이 놀라울 따름이다. 예, 말씀 주셨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4월 4일입니다. 최상병 특검 국회 자동 부의가 되게 되는데요.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단답형으로 여쭐게요.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다 안 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당연히 행사하죠. 100% 그런 분이니까. 그런 분이다. 그런 분이다. 당연하죠. 여태까지 근데 봐온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럼 자기 부인 문제도 네. 거부해. 자기 문제도 거부해. 그럼 10번째 거부권 행사인데 선거가 4월 10일입니다. 엿새 후에 선거예요. 와, 그렇게 할까요? 저는 진짜 용감하시다. 아유, 일단 자기부터 살고 봐야죠. 세상에. 야. 하여간 이번 선거가 매우 중요한 이유가 또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